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다는데 왜 갑자기 내 주식계좌 잔고가 늘어나는 걸까? 오늘 바로 그 돈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해서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궁금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이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데 그 돈이 대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내 주식 가격이나 내 집값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경로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우선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강력한 도구, 양적 완화, 우리가 흔히 QE라고 부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미 0%까지 내려가서 더는 내릴 곳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쓸 수 있는 총알이 없는 거죠. 바로 이때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 그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현금을 그냥 밀어넣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돈이 우리 주머니에 직접 꽂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금융 시스템 전체에 쫙 퍼지는 거죠.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고 흔들리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장부, 즉 대차대조표는 말 그대로 빵빵하게 불어나는데요. 이게 바로 QE가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돈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쇄기에서 막 종이돈을 찍어내는 거랑은 좀 달라요. 과정은 거의 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에다가 새로 만든 디지털 화폐를 그냥 입력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키보드를 두드려서 숫자를 입력하는 거죠. 짠! 하고 새로운 돈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엄청난 현금을 손에 쥐게 된 은행들은 대출을 더 많이 해주거나 주식 같은 다른 자산에 투자할 훨씬 더 큰 여력을 갖게 되겠죠. 자, 돈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죠. 이 돈이 은행 금고에서 나와서 과연 어떻게 내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적 완화가 가져오는 가장 즉각적이고 또 가장 강력한 효과는요, 바로 경제 전체의 금리를 쫙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 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걸 쓰러뜨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180도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예금 통장 이자가 거의 0%에 가깝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보게 되겠죠? 갑자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심지어 원자재 같은 자산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안전하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 위험하지만 더 높은 수익을 쫓아 돈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 이걸 전문가들은 위험자산 선호, 즉 리스크 온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다. 수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모든 돈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한정된 자산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돈의 거대한 흐름이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진짜 엔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양적 완화가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어디서나 똑같이 작동하는 마법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제대로 보려면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를 비교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라는 아주 급한 불을 끄려고 마치 소방호스로 물을 퍼붓듯이 단기간에 강력하게 QE를 썼고요. 반면에 일본은 수십 년 된 만성병,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링거를 맞듯이 길고 꾸준하게 돈을 풀었죠. 당연히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이 그래프에서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미국 쪽을 한번 보세요. 위기가 터질 때마다 아주 빠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제 이걸 일본이랑 비교해 보면요.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해 QE의 스케일이 훨씬 더 거대했고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거대한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돈만 푼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돈을 푸는지 그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려는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처 위에 반창고만 계속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아봤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죠. 이 지식을 투자자로서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려주는 3가지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직관적이에요. 바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는 겁니다. 이걸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대차대조표가 불어난다? 이건 밀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시스템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썰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두 번째는 실질금리인데요. 이게 진짜 배기 시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마이너스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돈이 은행에서 잠자는 동안 매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매력을 잃고 있는 거죠. 이건 가만히 있지 말고 돈을 다른 곳, 최소한 물가상승률이라도 이길 수 있는 곳으로 옮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신호는 M2 통화 공급량 증가율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경제 전체에 돈이 얼마나 많이 돌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실탄, 즉 잠재적인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지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양적 완화가 어떻게 금리를 끌어내리고 그 결과 투자자들이 어떻게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게 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바로 이 돈의 흐름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지만 동시에 거품의 위험도 키운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지 그 총량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그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세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말 그대로 자산시장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악이 멈추면, 중앙은행이 시스템에서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과정, 즉 양적 긴축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